자, 여러분 336쪽 1세대 1주택 비과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시험에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가 뭘 양도했다 여러분? 주택가, 뭐 그 밑에 있는 뭐 여러분? 부수토지. 요 부수토지가 요 부수가 한자다 보니까 요거를 한글로 바꿔갖고 뭐라 표현했냐? 딸린 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에서는. 네, 제가 이제 입에 배겨갖고 주택가 부수토지. 법률에서는 뭐 주택에 딸린 토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내가 주택가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그랬을 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뭘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확인하십니다. 우리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 자꾸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 충족한다고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뭐죠, 여러분? 1세대가. 자, 두 번째 어디에? 국내에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가지고 있다가. 자, 세 번째 몇 년 이상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가 부수토지는 비과세, 즉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때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가 하나 갖고 있다가 2년 이상 보유 양도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조건의 충족 시점은 어느 시점에서 충족돼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그러니까 보유 기간 내내 이것을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조건 따진다. 이런 것을 여러분 학계에서 경제 변수는 뭐 저량 변수가 유량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럼 요거는 저량 변수다, 유량 변수다. 저량 변수, 일정 시점 현재는 저량 변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뭐고? 유량 변수. 그러면 요거는 저량 변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이상이면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2년 이상 된다. 즉 원칙적으로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네, 거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 그 주택에서 살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외적으로 작년 2017년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다음부터 발표일이 8월 2일이고 그 이후에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 취득 당시 이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할 당시 이게 무슨 지역으로 공고가 됐으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되었을 때 여기에 소지하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그죠? 보유는 물론이고 and죠. 그 보유 기간 중 몇 년 이상을 여러분 2년 이상을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거주해야죠, 거주. 그 주택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살고 있어야 된다, 그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만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실수요자한테만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죠. 단순히 취득해서 보유할 때 비과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주택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정 대상지역, 작년에 아주 새롭게 등장한 법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요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자,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33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기업과 니은 묶어 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기업과 니은 묶어 놓고 요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아니한다? 요구하지 아니한다. 예외 규정이죠.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요. 외우지 마시고요.
외울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다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제외한다는 건데 해당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뭐 해야 돼? 등록을 하면 이러한 임대주택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니까 여기는 거주를 요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결론 지역은 무슨 주택이 여러분?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거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니은은 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나기 전에 자 여기 특정 지역으로 공고가 났어. 조정 대상적으로 공고가 났죠. 근데 나는 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무슨 계약을 뭘 했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지급됐을 것이고 계약금이 지급됐겠죠. 그리고 이 당시 무주택이며 즉 주택이 없는 자가 공고가 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한 거죠. 그럼 비로소 매수자는 이때 소유권을 뭐 한 걸로 보죠,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양도 당시가 아니라 무슨 당시 여러분? 취득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이게 무슨 지역으로 이미 조정 대상자로 공고가 된 걸 알고 들어가면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나는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보유하다가 조정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죠. 그럼 나는 그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실무 나가면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금을 지급하여서 이때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자는 취득할 당시에 이미 공고가 났어 안 났어? 났지만 그 전에 이미 뭘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어떻게 했으니까 지급된 사람한테는 그 이후에 취득해도 이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바로 니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비거죠. 이거는 보지 마세요. X. 제가 볼 때는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만 눈을 살짝 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38쪽 보시면요. 실무 나가면 개정 규정 부칙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법률 규정이 개정되면 반드시 그 관련 조문의 부칙을 보셔야 돼요. 그 부칙에 따라서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예외 대상이 있냐,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절대 실무 나가시면 부칙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규정은 이 개정된 요걸 말하는 거라면 조정 대상적일 때는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거주하는 요 조건은 자, 언제부터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다만 2번이 중요해. 2조가 다음에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밑줄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 종전 규정이 뭐죠? 그냥 보유만 하면 되고 거주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어떤 거냐? 그게 중요하죠. 밑줄 1번.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에 330조 한번 잠깐 다시 와보실래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은 전 지역이죠? 자, 경기도 잠깐 볼까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밑줄 하남시 나와 있네요. 우리 여기 가장 갖고 있는 게 뭐죠? 하남시죠. 그러면 서울에 있거나 하남에 있는 주택은 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냐? 그 얘기야. 그래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서울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과세만 2년 이상 다 거주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라니까.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것만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 2017년 8월 1일 이전에 서울에 취득한 거나 하남시 주택을 취득한 그거는 이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 2년 이상 거주할 걸 요구하는 것은 서울에 있다서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취득한 건 옛날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 이상 거주하겠습니다라고 발표가 난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 정권은 적용 못해. 소급, 불소급 현치가. 그래서 우리 세번 불소급 원칙.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요. 예, 특히 납세물 부담이 커지는 건 항상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과거까지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그거 참고하시고요.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실무 나가면 중요해요. 여러분 오다 가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번 들어가서 물어봐봐. 이거 지금 내가 서울에 주택 있는 거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339조. 그래, 나 조정 대상제도 어쩔래? 라고 할때 요거 별표 3개 정도 쳐도 괜찮아. 예. 그래서 지정 효과 나왔죠,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이 효과가 뭐냐? 지금 1번 보는 건죠. 1세대 1주택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야, 강화야? 강화죠, 강화. 남들은 그냥 뭐만 하면 되는데 보유만 하면 되는데 얘는 뭐까지 해야 돼? 거주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죠. 2번. 자, 서울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면 이때는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몇 프로예요, 여러분? 50%다는 얘기죠. 원래는 위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이런 걸 따지지만 서울에 소지하는 하남시에 소지하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분양 신청해서 당첨됐다. 근데 그걸 입주를 포기하고 중간에 뭐 하면 양도하면 무조건 50%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번 2018년부터 정하는 거죠. 자, 3번이 역시 제일 중요한 거죠. 3번이. 조정 대상적인 서울의 주택 등을 몇 개 이상 갖고 있다가 2개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남들보다 무슨 과세한다? 할증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가 2개를 가지고 있다 주택 양도하면 이때는 누진세에다 몇 프로 할증 과세한다고요? 10% 포인트죠. 10% 포인트야. 그 P가 포인트야. 오타라고 그런 분이 계신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10% 제가 여기 포인트라고 해놨죠. 요거는 포인트야, 포인트. 그럼 10%와 10% 포인트는 뭐냐면 10% 포인트 하면 절대적 숫자를 말하는 거고 10%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절대적 몇 프로 더하라 그냥 10%. 예. 그럼 우리 소득세는 최저 몇 프로부터? 6%부터 몇 프로까지죠? 42%죠. 그럼 10% 더하는 것은 6%에 10%인 0.6%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하면 그냥 몇 프로 더하라고 10% 자체를 더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0% 상승했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포인트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이야. 그럼 얘는 결론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야? 10%다는 얘기야. 6%에 10%가 아니라 그냥 10% 자체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몇 프로라는 얘기야? 16%부터 출발하라 그 얘기는. 그래서 몇 프로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52%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예. 이런 법률 용어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용어는 계속 나오고 우리 세법에서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6%가 왜 16%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6%에 10%도 하니까 6%에 10%면 0.6이요. 0.6부터면 6.6 아니냐. 이게 아니다고. 또 그런 개념이 있었네.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더 알게 돼갖고 돌아버리겠다. 어쨌든 모르는 게 또 속편할 때도 있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2주택자는 누진세 몇 프로 할증 과세라고 이러면 10%. 3주택 이상에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이때는 몇 프로 할증 과세? 20% 할증. 그리고 이렇게 할증 과세 대상자이면 그 밑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출전 들어갔어. 다음 중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이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출전에 여러분 여기 나와는 1, 2, 3, 4를 가지고 답을 요구는 안 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시비 걸 거야. 제가 시비 건다면 어떻게 하냐.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2주택 이상자일 때는 10%, 20% 할증 과세하죠. 그럼 뭐도 안 해준다고요? 장기 보유투표 공제 안 해줬죠. 그러면 그에 대응되는 뭘 비교해야 돼?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저거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해주는 거죠. 그럼 출제는 어떻게 장난치냐?
이렇게 10% 또는 20% 할증 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론 양도소득 기본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해놓고 슬쩍 특별 공제도 모르게 얹어갖고 기본 공제 얹혀갖고 여러분한테 말장난치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정리 안 하시면 뭐 안 해준다고 그랬던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이제 혼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자, 2번 양도주택의 순서 갑시다. 자, 2개 이상의 주택을 언제? 같은 날에 양도했대. 이때는 저는 밑줄 쳐져 있죠? 예, 더 이상 칠 수가 없어. 근데 왜 새롭냐 이거지. 자, 뭐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요걸 출전이 뭐로 바꾼다 그랬죠? 살짝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대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어차피 시험은 대비해야 돼. 여러분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돼. 자, 요거 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씨가 A주택과 B주택을 오늘 날짜로 동시에 양도했네요. 오늘 날짜로 두 개를 팔았다고. 물론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양도의 순서는 있어 없어? 있겠죠. 같은 날에도 얘가 오전 얘가 오 이렇게 순서가 결정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일한 날에 A주택과 주택을 2개 이상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 거주자가 선택하는 걸 먼저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느냐? 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기본 통치기 하여 그냥 무조건 보유 기간이 가장 긴 것부터 양도한 걸 본다라고 통치기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 자,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지 잠깐 살펴봅시다. 자, 이거 지난번 설명했나 안 했나? 했죠? 예. 빨리 확인만 합시다. 양도 차이 얼마? 3억 원. 요거 얼마? 1억 원. 보유 기간 3년, 얘는 1년. 자, 그러면 종전 규정에 따르면 무조건 거주자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뭐부터? 보유 기간이 가장 긴 거부터 팔아 그랬어. 그럼 보유 기간이 가장 긴 거 뭐? 얘를 먼저 양도한 걸로 보면 얘를 먼저 양도하고 얘를 나중에 양도한 걸로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얘기죠. 그럼 얘를 A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얘를 A주택 양도할 당시는 몇 주택으로 판정되는가? 2주택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과세죠. 자, 그리고 나서 B주택을 양도할 때 몇 주택으로 판정되죠? 1주택으로 판정되죠. 그런데 보유기간이 몇 년이면 1년이면 역시 비과세권 충족해서 못했어? 못했죠. 2개 다 과세되는 거죠. 그러죠? 자, 이번엔 바꾸겠습니다. 뭐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합시다. 자, 거주자는 선택할. 그럼 뭐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 과세가 되는 건 양도책 큰 걸 과세 간청해 줘야 돼. 양도책이 적은 걸 과세 간청해 줘야 돼. 적은 걸 주고 큰 걸 내가 먹어야죠. 그래서 소탄 대실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작은 걸 집착하지 마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너무 세부적인 걸 집중하다 보면 큰 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 그 중요하지 않은 어떤 특정 세분화된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큰 걸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은 A주택과 B주택 어차피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세무서장한테는 어떤 걸 던져주면 돼? 양도차익 큰 거 작은 걸? 작은 걸 줘야죠. 너 먹어 이거. 그래서 이걸 먼저 양도한 걸 가정합시다. 뭐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걸로 가정하면 B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주택이니까? 2주택이니까 뭐야 여러분? 과세죠. 다만 과세가 되는 양도차가 얼마 여러분? 1억 원이 되죠. 그리고 뭐를 양도한 걸로 보는가? B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A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주택이야? 이제 1주택으로 판정되는 거죠. 그리고 보유기간이 몇 년이니까? 3년.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그럼 얘는 뭘 받을 수는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는 2개 다 과세인데 지금 하나만 과세, 큰 건 비과세 빠졌죠? 그러니까 이때 양도 전략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저는 이제 요구하는 게 여러분한테 그런 거. 단순히 공인중개사
로서 중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해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공인중개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AI로 중개한다고 그러죠.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걸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충족한 주택이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왔대.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개사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AI로 할 수 없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감성이라고나 할까? 감성 같은 소리하고 떼스켜. 시험에 붙어야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잡으셨죠, 여러분? 예, 저는 충분히 양가를 3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자, 그 다음 거기 1주택 보유 여부. 요건 반드시 기억해 두셨죠. 자, 1주택의 보유는 어느 시점으로 따진다 그러면 양도 시점으로 따져라. 따라서 어느 당시, 밑줄 양도 당시에 몇 개면 되는 거고 하나면 되는 거고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동그라미 아니다. 이거를 출제는 살짝 뭐야? 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즉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맞았다 틀렸다라는 걸 꼭 잡아내시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세법도 대법원 판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 아니 민법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세법도 판례가 시험에 나옵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거의 대판이라고 나왔죠? 응? 대판이 나왔잖아. 대판이 또 뭐냐고 물어봐. 어제 대판 싸웠냐? 대법원 판례다 이거죠. 판례는 원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대법원 판례는 하위법인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들은 하위법원의 판결을 기소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반하는 판결을 하위법원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얘기 안 들었나? 민법에서 안 하나? 아, 민법에서 그냥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이해하셔 이렇게 했지. 그죠? 왜 다투고 그래? 씨. 그럼 왜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이해하셔라는가? 판례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가 있어. 원래는 아니지만 이 대법원의 판결과 반하는 하위법원은 대법원에 반대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법원이 판결 내면 대법원이 판결 내면 다른 하위법원도 그 판결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 그러니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사실상 법원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행정법원 판례는 공부를 하지만 안 하지만 뭐는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비과세 배제 갑시다.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하죠.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준대. 아, 분명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였다. 그럼 비과세 해준다는데 그래도 안 해준대. 자, 첫째 어떤 경우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죠.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라서 여러분. 자,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허위신고. 요거는 계산 문제 시험에 나왔죠. 개정되자마자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무슨 신고? 허위신고. 허위신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중계약서. 우리 세법은 업이냐 따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중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비과세나 감면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네가 비과세 대상이라도 비과세를 안 해주고 과세. 네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도 감면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 이때 과세가 되는 세액은 얼마냐 그 얘기죠.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거기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얘가 무슨 대상이다라면 시험에는 요게 나왔죠.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해서 무슨 요건 충족했는데 비과세 충족했는데 얘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이상 보유해서 2년 이상 보유. 그럼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그래서 얘는 뭘 받았어? 비과세. 그런데 오늘 나간 프린트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 3번.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여기 밑줄 비과세 받을 세에서 뺄 금액, 이게 주어져.
비과세 받을 세에서 뺄 세액. 뺄 금액은 얼마인가 나왔죠? 그러면 이건 뭘 물어본가? 과세되는 세액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비과세에서 뺀 데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비과세에서 뺀 거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 그럼 이때 과세되는 세액은 얼마냐? 그게 바로 개정되자마자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죠. 과세되는 세액은 얼마냐?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자, 거래가액은 얼마야? 계약서의 거래가액은 8억. 근데 실제는 얼마 돼? 그러면 얼마 업 시킨 거야? 5천만 원 시켜줘. 그때 그 차액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얼마 업 시켰다고요? 5천만 원. 그래서 얘는 이중 계약서 썼으니까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과세. 이때 그 밑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한투세가 얼마 돼? 8천만 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했다? 빼겠다. 그 얘기죠. 빼겠다. 그럼 다른 말로 이걸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과세는 세가 얼마다고? 5천만 원만 과세하겠다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 그냥 외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해 안 되는 부분 갖고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나중에 다시 와서 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된 데서 그 부분에서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된다?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중요한 부분은. 결론 여러분 다른 거 없어. 그냥 둘 중에 어떤 금액이다고 여러분? 적은 금액.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비과세 대상으로서 원래 비과세를 아니면 과세면 얼마 내야 되는 건데 8천만 원 낸데 네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벌써 이걸 내는 거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죠. 안 내는데 네가 뭘 썼어? 허위신고. 그래서 허위신고 쓰는데 허위신고한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을 줄이거나 업했다 해서 8천만 원을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항상 뭐를 한도로 한다고 여러분? 차액을 한도로 해서 과세하는 거야. 차액을 한도로.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거래가액을 얼마로 하냐면 7억 1천만 원 해봐. 거래가가 얼마라고? 7억 1천만 원. 그럼 뭐야? 업이야? 다운이야? 다운이야. 얼마 다운시켰어? 4천만 원 다운시켰죠? 4천만 원. 그러면 4천만 원 다운시켰다고 해갖고 8천만 원 다 과세할 거냐? 그 얘기야. 아니 줄인 금액은 얼마인데?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 줄였다가 8천만 원 다 과세하냐? 아니 얼마까지만? 4천만 원.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7억 4,900만 원 썼어. 실질 거래가액이 얼마인데? 8억이라고 그랬나요? 7억이 뭐야? 실가가 얼마 지금? 7억 5천만 원이죠? 실제 매매가액은 7억 5천만 원이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계약서 얼마 썼다고? 7억 4,900만 원 썼다고. 그럼 딱 이중계약서 쓴 건 맞죠? 근데 얼마 줄였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줄였다고 해갖고 8천만 원 다 과세할 거냐? 그 얘기야. 아니다고. 얼마까지만? 100만 원만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한다면 포기해. 그냥 어떻게 하라고? 뭔가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그렇게 하면 돼. 제가 지금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다.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끔 못한 거니까 주진아 저를 에이 저 새끼 생긴 것처럼 뭐 강의도 못하네. 그리고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외우면 돼. 오케이?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4번. 결론 차액과 세액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것만 과세한다. 오케이? 예. 그러면 요게 비과세가 아니라 위에다 적으세요. 뭐 나와도 감면. 얘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감면 대상이다. 그래서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대는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100% 감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양도세를 내는데 안 내는데 100% 다 감면받아. 근데 얘가 뭘 썼다고? 이중계약서 썼다고. 이중계약서. 그럼 이때 감면받은 세액과 차액 둘 중에 어떤 금액? 역시 어떤 금액? 무조건 적은 금액. 적은 금액. 그게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비과세를 받았을 때 얘기고 아니 책을 보라고 340조.
동그라미 2번. 뭐? 양도세를 뭘 받았다고 얘는? 감면. 동그라미. 대표적인 것이 뭐랬죠? 여러분? 감면 대상에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에 농지 중개하면 이런 걸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돼.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대토. 대토가 뭐죠, 여러분? 종전 농지 처분하고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해서 새로운 농지에서 농사 짓는 걸 대토. 대신해서 농사 짓는다 그래요. 대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양가에서 한번 작년 시험에 나왔죠? 무슨 주택 여러분? 고가주택. 이제 다 아시죠? 고가주택이라면 페이지 몇 페이지 적혀서 참고? 네, 나와 있죠? 그 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 343페이지 보시면 고가주택 나와 있어. 예. 그래서 비과세에서 343쪽 보세요.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가 이에 딸린 토지의 어느 당시 동그라미 양도 당시야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 무슨 가액 기준 밑줄 실지 거래가액 기준에서 얼마 초과할 때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죠. 이걸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 여러분? 고가주택.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 고가주택일 때는 잘 봐. 고가주택일 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를 하는데 자 적어놔. 출전이 이걸 양도차익 전액과세한다. 양도차익 전액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전액과세가 아니라 무슨 계산? 안분계산. 이게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작년에도 이걸 그렇게 강조했죠. 고가주택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안분계산입니다.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로.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요즘 출제 패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려운 내용 좀 한다고 그냥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어. 세법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고 도망갔어. 결국 도망간 사람들이 그냥 쌍꺼풀 터진 거죠. 어렵게 나왔어. 어렵게. 그나마 하드 트레이닝 한 사람은 버티는 거고 하드 트레이닝 안 한 사람은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고. 결론 올해는 안분 계산.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계산 문제 나오긴 틀렸죠 뭐. 어쨌거나 안분 계산은 어떻게 안분한다 여러분? 양도 가액에서 무조건 얼마 빼라고 여러분? 9억. 이건 상수야 상수. 그냥 이거는 변하지 않는 숫자야. 뭐는 9억 원은 얼마에 양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얼마 빼라고요? 9억 원을 빼라고요. 그럼 이때 빼는 이 9억 원은 고가주택으로서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서 말한다. 그래서 일반 주택이라서 일반 주택. 9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이니까 9억까지는 과세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뺀 거잖아. 그럼 어떤 부분만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를 하면서 정리하면 까먹어도 순간적으로 그냥 곧바로 복귀가 되는 거고 암기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5억 원에 양도했어요. 얼마? 15억 원에 양도했대. 15억 원에 양도. 둔촌동 지금 한 35평쯤 이 정도 나오나? 명길동은 얼마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35평이면 명길동 정도면 없나요? 10억? 10억? 그러면 35평인데도? 나도 그렇게 지금 들었는데 10억이라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싸나 그랬는데. 네. 그래서 둔촌도 지금 이거 재건축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아요. 하여튼 얼마 팔았어요 여러분? 10억 원에 양도했어. 10억 원에 양도. 반포급이죠. 반포급도 한 28평, 35평, 32평 정도가 요 정도. 응? 너무 비싸다고? 껌값이지 뭐. 공인중개사 하면 이런 거 돈 다 벌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붙기만 해봐. 이 정도 그냥 계약서 한 장에 훅 끊어버려. 이미 하나 큰 거 써봐. 그래서 공인중개사 매력이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봐요. 전문가 여성분들도 맞고 남자분들도 저는 잘 맞다고 봐. 공인중개사는 개인적으로는. 예. 자 10억 원 양도했어. 근데 나는 무슨 주택이야? 1세대 1주택
2년 이상에서 그럼 무슨 대상이네? 비과세. 르르르르 하고 비과세 받았더니 얼마 팔아갖고 15. 무슨 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는데 과세가 되는 양도차 이건 전액이 아니라 몇 프로만 과세하는가? 그러니까 계산하라고. 뭐 말로 때우려고 그래. 아주 습관이야. 몇 프로? 몇 프로 과세하냐고. 여기 지금 양도세 금액은 안 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몇 프로가 과세가 되냐지. 계산 안 할까? 15 빼기 어떡하라고. 9. 그 15로 나누라고. 그 이거 산수잖아. 산수. 초딩도 한다는 산수 아니야. 6억. 그래서 얼마? 15. 그럼 몇 프로야? 40%. 40%. 그럼 양도차익이 몇 프로만 과세했다니까? 40%만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몇 프로만? 요거 정리해. 이제 조금 범위 넓힌 거야. 양도차익도 몇 프로 과세하고 40%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몇 프로만 해주는가? 양도차익의 40%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양도소득 뭐는? 기본공제는 안분 계산하는가? 안 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전액이야.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분 계산은 몇 프로만? 4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40%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글자 그대로 무슨 공제니까? 기본공제니까 얘는 전액 얼마 받는다고?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세법은 거 대충 공부하면 뭐 점수가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결론 허황된 망상입니다. 세법은 알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자면 뭐가 안 나와? 숫자가 안 나옵니다. 숫자가. 숫자가 나와도 엉뚱한 숫자 나오면 이제 곧바로 돈에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말한 말에 고객에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세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주택을 양도했는데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거 몇 주택자로 봐서? 2주택자로 봐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단순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주택.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이걸 자꾸 여러분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바로 5번이죠. 시험에서도 제일 잘 트는 게 5번입니다. 이상하게. 5번. 자, 우리 지금 뭐 양도하는 거죠, 여러분? 뭐 양도하는가? 토지 양도하는 거죠? 주택에 딸린, 주택과 그 밑에 뭐? 딸린 토지. 그럼 이 토지는, 딸린 토지는 전부 비과세냐 면적 제한 없이? 아니, 뭐다? 무슨 계산한다? 기준면적을 따져서 기준면적 이내 분만 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받는 거고 기준면적을 뭐하면 여러분? 초과하면 초과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특히 예를 들어서 여기 약간 뭐 시외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시외에 있는 단독주택이니까 마당이 넓다. 그런 주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초과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뭘 기억해야 되는가? 기준 면적을 따질 줄 알아야 되죠. 기준 면적 어떻게 따지죠? 주택이 토지에 닿고 있는 정착 면적에 대해서 도시 지역 아니면 몇 배? 5배. 그 밖의 지역이면 10배를 곱해서 여기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고 기준 면적이고 요걸 뭐하면 초과 넘으면 비과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이게 최근에 바로 겸용주택 계산 문제로 나왔던 거죠. 겸용주택이 나오면 결국은 이거 갖고 따집니다, 여러분. 건물 면적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 면적, 토지 면적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340쪽 1세대 개념 나왔죠? 자, 요건 빨리 확인만 하고 나옵시다. 세대를 하면 당의 거주자 누구는 물론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쳐. 거주자 여기다. 거주자. 1세대란 뭐 거주자 및 그랬죠? 거주자. 그러면 저거 옆에다가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못 받아. 그래서 누구는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과세 누구만 받을 수 있다?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주자만. 자, 거주자 본인과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배우자. 그래서 세대의 최소 구성 요소는 뭐랬어? 배우자. 그러니까 가족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과 주소 고소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뭐? 가족이죠. 밑줄 생계를 같이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부는 무조건 뭐로 본다 여러분? 동일 세대를 본댔어. 그래서 통치 봅시다. 통치. 우측에 341조 통치. 판례 사례 나와있죠 여러분? 거기 비과세대는 1세대 1주택수. 자 동그라미 누구는 부부는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뭐로 본다?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 무조건 부부는 뭐다 여러분? 동일 세대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 1세대라는 개념이야. 동거 별거 여부를 물어 안 물어? 안 묻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업상 근무상 지방에 내려가 있는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야. 안 찾아올까? 응? 그렇죠. 집 나간 아저씨는 우리 집 아저씨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주택 개념 한번 잠깐 보죠. 주택. 자, 주택의 개념 보시면 여러분 밑줄 주택이란 여기에 작년 역시 신설된 거죠. 예. 주택이란 밑줄 허가 여부나 용도 공부상의 용도의 구분에 관계시 없이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뭐야 여러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여기 밑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러니까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는 것을 뭘 갖고 판단하라. 사실상 용도다 공보상 용도다. 사실상 용도.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손님 상 들어갑니다. 무슨 상?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요 라고 예외 조건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순서만 지켜줌. 쥐뿔 어려운 게 뭐 있어? 자,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공동 소유주택. 눌러보세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주택은 몇 개인데 근데 여러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누구 주택을 볼 거냐 그 얘기야. 밑줄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공동 소유자 각자의 주택을 본다죠. 공동 소유자 각자. 근데 이게 단순 공동 사유가 아니라 뭘 인해서 상속을 해서 공동으로 받았던 죠. 상속을 받았는데 주택은 하나 받았는데 형제 자매가 그냥 7, 8명이 동시에 뛰어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왜 오빠만 그러면 해? 4명도 저기요. 그냥 으르르 몰려드는 거죠.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죠. 그래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의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만 여기가 중요해. 그럼 즉 공동상속인은 주택을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다만 이게 중요해. 뭐는? 밑줄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자의 주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오세요. 자, 그럼 요걸 잠깐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요 지난번에 얘 드렸나 안 드렸나? 얘를 말씀 안 드렸나요? 자, 봅시다. 그럼 여기 A주택이 있어. A주택을 여러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공동. 그래서 갑이 몇 프로고 60%고 을이 몇 프로냐? 40%다 봅시다. 자, 근데 을은 자기 단독 명의 주택을 또 갖고 있어. 이걸 지금 양도했어요. 그러면 첫째, 얘가 누구 주택이면 공동 소유 주택이다. 그럼 누구의 주택을 보란 얘기예요? 공동 소유 주택이다. 이거 누구 거로 보라고? 응? 갑을 각자의 주택을 보라고. 그럼 을은 몇 주택이 되는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A주택이 무슨 주택이면 공동 상속 받은 주택이다. 그러죠. 그럼 누구의 주택을 보란 얘기야? 이때는 갑의 주택이라 보란 얘기야.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럼 을은 몇 주택이 되는가? 1주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결론 낼게요. 이게 단순 공동소유일 때는 누구 거로 보는 거고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보란 얘기 이거를
공동세자 각자. 근데 이게 무슨 주택이면 공동 상속으로 받은 거일 때는 이때는 누구 거로 보라? 지분이 가장 큰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겸용주택 나왔네요. 자, 하나의 겸용주택 찍어 쓰지 말고 싫으면 만들래. 아세요? 나는 겸용주택이나 할 테니까. 자, 겸용주택은 하나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뭐가 되어 있거나 복합되어 있거나 또는 주택에 딸린 토지 위에 주택 외에 건물이 있는 거를 뭐란다 그러면 겸용주택입니다. 그래서 겸용주택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그러면 그냥 주거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합되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겸용주택이죠. 뭐. 그러면 겸용주택일 때는 자 크기를 비교하라고. 뭐야 그거 책에 나왔죠 여러분? 요거 계산 문제 했나 안 했나 지난번에? 안 했나요? 네, 합시다. 안 했으면 하면 되는 거죠. 흥분은 하지 마. 자, 건물 얼마고? 100제곱미터 여러분. 이에 딸린 토지 면적은 8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 안에 있냐? 도시 지역 안에 소재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가 뭐냐면 그 유명한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자 2년 이상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럼 뭐 얘기하는 거죠? 출지연이? 무슨 요건 충족했구나? 비과세 요건 충족했구나. 그래서 이 주택의 양도대상은 뭔데 여러분? 비과세죠. 그런데 문제는 뭐와? 주거와 얘가 어디에? 상가로 뭐가 되는 거죠? 복합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야. 복합되어 있다. 일부는 뭐고? 주거용이고 일부는 뭐로 사용해야 돼? 상가로 사용하는 무슨 주택이라고 여러분? 겸용주택이다 봅시다. 또는 일부는 주거고 일부는 사업장,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때에 첫째,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고 상가가 40제곱미터 돼. 또는 하나는 주택이 주거가 40제곱미터고 상가가 얼마 돼? 60제곱미터인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 봅시다. 원, 투. 자, 이때에 첫째, 원일 때, 케이스 원. 그러면 이때 건물과 토지 중에서 과세되는 면적과 비과세되는 면적을 구해 보시오 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에 작년이 아니라 그 전이 나왔던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는 뭘 물어봤냐면 과세 면적을 물어봤습니다. 시험은 2번이 나왔습니다. 시험은 2번이 나왔습니다. 예, 2번이 나올 거로 예상했었고요. 분명히 겸용주택이 나오면 1번보단 2번이 나온다. 왜냐? 2번이 좀 더 복잡하니까. 1번은 단순해서 답만 이 답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대로 놨어요. 까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무슨 주택이 나오면 겸용주택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거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하라고. 그때 뭐가 더 크네? 주거 면적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떡하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얘가 다 크면 그냥 전체 다 뭐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럼 주택으로 본다는 건 뭘 받으라는 얘기야? 비과세 받으라. 그 얘기야, 여러분. 여기에 연결되는 거야.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는 어디에 연결되는가? 비과세. 그러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과세. 이거야, 여러분. 거기까지 꼭 연대. 주택을 본다는 걸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묻지마 뭐라는 얘기야. 과세야.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야. 결론은 여러분. 그러면 결론 낼게 여러분. 주거 면적이 얼마고? 60. 상가 면적이 얼마? 40. 뭐가 더 커? 그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건물 전체를 보니까 건물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비과세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이때는 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여러분.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뭐야? 항상 토지야. 시험은 항상 토지입니다. 이거는 판단이야. 물론 옛날 문제는 이거 그 판단해도 답이 나오게 만들어줬지만 요즘은 반드시 여기까지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 전체를 뭘로 봤어요, 여러분? 주택으로 봤죠? 그럼 그 토지 면적 지금 얼마죠? 800. 얘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부수 토지가 되는 거죠?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봤잖아요, 100을. 그러니까 그 밑에는 100, 토지 전체도 뭐로 보라고? 주택 부수 토지로 보라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어렵다고 그냥 징징대는 사람도 있어. 그냥 조용히 화장실을 끌고 가는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갖고 요게 전체 주택 부수 토지 얼마다 그러면 800. 그럼 이 800을 다 비과세 받는 거냐? 아니라서 주택 부수 토지 항상 저기서 뭘 따지랬어? 기준 면적을 따지랬죠. 그래서 도시적 아니 몇 배? 5배. 그러면 지금 어디라고 제시됐어? 그럼 몇 배 곱하라고? 5배. 그럼 얼마의 5배냐고? 지금 주택을 본 게 얼마? 100. 그럼 100에 5배 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럼 기준 면적 얼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죠. 근데 전체 토지 면적은 지금 얼마니까? 800이죠. 그럼 결론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라는 얘기야? 500이라는 얘기야.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이야? 역시 적은 금액. 그러면 비과세 면적이 얼마나 확정됐어요, 여러분? 500. 그럼 과세 면적 얼마라는 얘기야? 전체 토지 800 중에서 비과세 면적 얼마? 500을 빼니까 얼마? 과세 면적은 300제곱미터죠. 뭐 집불 뭐 아무것도 아니야. 계산 못한 게 뭐 있어 여기서. 너무 쉽죠? 아니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집에 가서 초딩 자녀분랑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엄마가 문제 내볼게. 주택이 40, 60이고 상가가 40이다? 그래가면서 한번 해보라고. 애한테 설명해보라고. 그럼 얘가 못 알아들을까? 그럼 이제 속이 불글불 끓어올리면서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 공부 못하면 누구 닮은던가? 자, 이번에는 케이스 2로 갑시다. 아빠가 될지 엄마가 될지는 여러분 시험 여부에 달려 있어. 여러분이 합격하면은 공부 잘하는 건 다 여러분 탓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공부 못한 게 다 여러분 탓이 되는 거야.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봐 지혜비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자, 이번에는 주거가 얼마고? 40. 상가가 얼마? 60. 아씨 뭐가 더 크네? 상가 더 크네. 그럼 상가가 더 큰데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무리가 따르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라고. 그러면 주거용 면적 얼마? 40만 뭐 하라는 얘기야? 비과세 받으라는 얘기야. 그럼 상가 면적 얼마는? 60은 과세하겠다고. 뭐 별거 아무것도 없어. 그 문제는 이제 뭐야? 그 밑에는 토지죠, 토지. 자, 지금 건물이 나눠졌어, 안 나눠졌어? 나눠줬잖아, 나눠줬잖아. 그럼 그 밑에는 토지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안 나눠져. 대가리가 나눠져. 밑에 다 그래. 뭐도 나눠줘야지, 당연히. 그럼 전체 토지 얼만데? 800인데 이걸 다 주택부수 토지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나눠줬으니까. 그럼 나눈 비율만큼도 나누란 얘기야. 그럼 건물 면적 얼마 중에서? 100 중에서 주택을 본 게 얼마니까? 40. 그럼 그 비율 몇 프로야? 40% 아니야. 계산기 될 필요 없어요. 4, 8이 32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뭐야 뭐 계산할 게 뭐 있다고. 그 결국 주택 부수 토지를 보는 거 얼마다고? 320이다고. 800 중에서 건물 면적 비율 얼마? 320제곱미터만 뭐로 보겠다고? 주택 부수 토지로 보겠다고. 그러면 320제곱미터 무조건 다 비과세 하냐고? 아니 뭘 따지라고? 항상 기준 면적을 따지라고. 그러면 기준 면적 도시적 하니까 몇 배 여러분? 5배. 그럼 뭐에 5배를 할 거냐 이거야. 지금 주택을 본 게 얼마니까? 40이야 40.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갖고 난 정말 얼마 그러면 200.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야? 200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얼마 배정받았어? 320. 그 결론 둘 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어떤 면적? 적은 면적. 뭘? 도대체. 그러면 비과세 면적은 얼마라는 얘기야? 200. 그 과세 면적은 120이죠? 응? 120 찍으면 걸리는가? 함정에. 순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120 맞냐고 보기 전에 120 나가고 확 찍어버리면 또 한 문제 나가는가. 잘 맞춰놓고. 전체 얼마 중에서 800에서 비과세 면적 200번이가 얼마? 600제곱미터만 과세죠. 오케이? 예,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에. 집에 가서 한 번만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한 번만. 그냥 멍 눈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세법이 어렵다는 분들의 공통적 현상은 하나 뭐냐? 손으로 안 움직인다. 손을 안 움직이고 그냥 눈으로만 쳐다봅니다. 눈으로만 말해요. 눈으로 말하기는 개뿔 눈으로 무슨 말을 하냐.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쉽시다.